페이지 88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자 모형과 그리고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번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은 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난다마는 오비탈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하는 그 곳을 확률로서 나타내는 확률의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양자수들이었죠. 주양자수, 부양자수, 스핀 양자수, 자기 양자수, 이런 식으로 양자수들이 있었고 각각의 양자수가 의미하는 정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된다 그랬었고 오늘은 그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인데요. 전자를 우리가 배치할 때 채우는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그 궤도부터 채워준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주양자수부터 채워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 L, M, N 요런 식으로 채워 나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수가 1, 그리고 주양자수가 2, 주양자수가 3, 주양자수가 4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쭉쭉쭉쭉 채워 나간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양자수는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해딱하고 이제 쭉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를 배치를 할 때 이 네모 박스에다가 좀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비탈을 표현을 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은 EPX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표시를 했는 거고 이 앞에의 숫자는 뭘 의미한다? 주양자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부양자수 고로 모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양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자의 수입니다. 전자의 수고 이 X라고 표시해 있는 거는 방향을 얘기해 주겠죠. 방향.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따 더럽게 짖네. 엄마 주 터진다. 두둑 맞고 싶나. 됐나? 됐어요? 굿.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를 표시할 땐 요렇게 이 오비탈을 표시해줄 때 요렇게 해주죠. 앞에 건 주양자수, 그다음 P, X2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P는 부양자수 고로 모양을 의미하고 X는 방향, 그리고 이 2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이랑 쌤이 숫자와 이 모양을 같이 한번 표시하면서 채워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주양자수에서는 S오비탈만 가지죠. 1S오비탈 방향이었고 여기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1S오비탈의 제곱 이렇게 가면 전자가 2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네모로 표시를 했을 때 각각의 각각에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화살표를 갖다가 우리가 아래 위로 한 칸을 얘기해야겠죠. 한 칸을 그리고 아래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 오비탈
ES 오비탈도 역시나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EP 오비탈,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 Y, Z 세 방향이 있지만 그걸 다 생략하고 여기 6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채워줄 때 이 ES 오비탈에서도 역시나 아래 위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EP 오비탈은 EPX, EPY, EPZ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세 칸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P 오비탈까지만 가지고 주양자수가 3인데서는 D 오비탈까지 가질 수 있고, 주양자수가 4일 경우에는 F 오비탈까지 가질 수 있죠. F 오비탈. 자, 뭐 그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P 오비탈까지, 모양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P 오비탈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를 채워줄 때 제일 처음에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채워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원리라 불러주냐면은 쌓음의 원리다. 전자를 쌓아 나갈 때 낮은 주양자수부터 순서대로 쭉 채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니들 고양이 소리 계속 들리나? 고양이 소리 계속 들려요? 조패까? 조패? 이 시기들 내 짖지 말라고 했지. 확말. 자,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두 개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비탈을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오비탈이 채워질 때는 반드시 한 개의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이 두 개가 들어가는 전자의 이 자전 방향은 무조건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그래서 쌤이 화살표를 표시했을 때 아래 위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만약에 한 칸의 이 오비탈에 같은 방향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틀리게 표시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오비탈에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전자는 스핀 방향, 즉 자전하는 방향이, 전자가 자전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화살표가 아래 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무슨 원리다? 무슨 원리? 파울리 베타의 원리다. 파울리 베타의 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새끼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고 훈트 규칙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계속 봤었던 부분이고, 전자를 배치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요? 그 원리를 이제 봐주는 거죠. 원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원리, 두 번째 파울리 베타. 간단하죠. 싸움의 원리, 주양자수가 작은 것부터 채워준다. 두 번째 파울리 베타의 원리, 이거는 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두 오비탈의 스핀 방향은 반대다. 이게 다죠. 그 다음에 혼투의 규칙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고2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마는, 선생님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나이치고 너무 이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간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갖고 재검사 받으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좀 쫄리는 거야.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진 않을까 쫄려가지고 쌤이 헬스를 3개월치 끌어놓고
한 2주 가고 한 달 반 정도 계속 안 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내일 검사거든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검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일 검사받으러 가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월요일부터 헬스를 존엠빡시게 했어요. 진짜 이 존엠빡시게 하니까 지금 요새 월화수죠. 월화수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빡시고 야, 이 나이라고 하는 게 못 속이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했네요. 네, 훈트의 규칙. 훈트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가능한 한 한 개의 전자, 홀전자라고 불러주죠. 홀전자를 이렇게 많이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전자들 사이에 반발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멋있다니 고마워요. 김선혜님 고마워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훈트의 규칙 보겠습니다. 훈트의 규칙 세 번째, 훈트의 규칙. 가능한 홀전자를 많이 배치하자. 그 이유는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거리를 멀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각각 전자를 다른 오비탈에다가 배치해주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첫 번째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오비탈에도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세 번째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칸이 세 개가 있잖아. 칸에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p 오비탈, 이 p 오비탈이 이렇게 칸이 세 개가 있고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나 전자가 3개밖에 없대요. 3개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세 칸에 3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세 칸에 3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는 것이 이 훈트의 규칙이다. 가능한 한 오비탈에 한 개의 전자만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준다. 뭐라 그러는 거야? 가능한 한 이 홀전자 한 개의 전자가 한 오비탈에 있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는다. 요게 이제 훈트의 규칙이죠. 홀전자를 가능한 한 많이 배치를 해준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오비탈 안에 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3개의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밀어내는 반발력이 이 한 개의 오비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당 한 개의 전자, 오비탈 한 개당 한 개씩의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즉 홀전자를 배치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 어이, 기억이 왔나? 회장 왔네. 회장 왔어. 자, 훈트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에서 전자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규칙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그 다음에 훈트 규칙.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거 규칙을 이제 생각을 하고 전자를 배치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게 들뜬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인데요.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원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넘어가 버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자기 궤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라고 하는 놈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다음 궤도로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비탈도 역시나 올바른 전자 배치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상태에서는 아까 전에 쌤이 그렸을 때 앞에 두 오비탈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괜히 지었네, 씨. 두 오비탈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개의 오비탈이 값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지만, 만약에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전자 배치가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의 홀전자 배치가 다 이렇게
즉 그러니까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홀전자 배치가 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오비탈을 비우고 한 개의 오비탈의 전자들이 이제 두 개가 가득 찰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또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이런 상태죠. 이렇게 전자가 여기 차져 있고 또 얘들도 이렇게 한 개씩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홀 전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넘어와 버린 경우 이쪽으로 넘어와 버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원래 홀 전자가 있으면 안 되죠.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들부터 쌓아줘야 되잖아요. 주양자 수가 낮고 그리고 부양자 수가 작은 애들부터 쌓아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넘어와 버린 거죠. 이런 식의 전자 배치도 들뜬 상태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는 역시나 이런 것도 되겠죠. 이거 좀 개조를 할게요.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빈칸에 전자가 홀 전자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빈칸에 홀 전자가 들어가지 않고 3s 오비탈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전자 배치도 가능하겠죠. 에너지를 얻어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들뜬 상태였습니다. 들뜬 상태에서는 이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온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온 상태에서 전자 배치도 매나 비슷한 맥락입니다. 매나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가 가득 차 있고 여기 가득 차 있고 여기도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 한 개의 전자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총 전자의 개수가 몇 개죠? 총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2, 4, 6, 8, 10, 11이죠. 중성 원자 상태에서 11개가 있었다라고요. 그럼 얘 누굽니까? 당연히 나트륨이 돼야 되겠죠.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가 11개니까 전자도 11개의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즉 이 최외곽의 전자를 8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한 개의 전자를 갖다 버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우면은 어떻게 돼요? 나트륨 이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랑 누구의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똑같죠.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 첫 번째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다 차고 두 번째 ES 오비탈에도 전자가 다 차고 세 번째 EP 오비탈에도 전자가 가득 차서 얘는 전자를 버릴 필요도 없고 전자를 얻을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안정화되어 있는 형태인 네온의 오비탈 배치하고 이 나트륨 이온의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똑같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핵전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효핵전하. 유효핵전하. 자, 유효핵전하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쌤, 고양이가 발정이 와가지고요. 발정기가 돼가지고. 고양이 키우는데, 계속 아까 전에 우는 것처럼 우는 거야. 그래서 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제였었나 저번 주였나 쌤 책상 위에 올려가지고 울 때마다 꿀밤을 이렇게 한 대씩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호구야. 야이 호구야. 거세 수술이 아니라 우리 중성화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세는 남자 거 자르는 게 거세고 이 새끼. 얘들은 여잔데 자를 게 어디 있다고. 자, 어쨌든
암컷이었어, 암컷. 그래가지고 이제 쌤이 자꾸 짖을 때마다 꿀밤을 이렇게 때렸단 말이야. 고양이가 저기 뭐야 발정 나게 되면은 발정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랑 비슷하거든요. 오잉! 오잉! 이 소리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오잉! 하면 한 대 때리고 오잉! 하면 한 대 때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잉!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내한테 맞는 건 무섭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오냐면 오잉! 지랄하는 거라. 맞을까봐 쫄아가지고 오잉! 지랄하는 거라.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쌤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을 때 좀 놔두죠. 짖을 때 좀 놔둬요. 자, 유효핵전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원자 핵한테 실질적으로 받는 정전기적 인력을 얘기해 줍니다. 전자가 유핵 전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 핵전화를 얘기해 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랬을 때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길 거잖아, 정전기적 인력으로. 근데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 그대로 힘을 다 받을 수 있을 건데, 전자 배치가 이렇게 뭐 4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원자 번호가 4번이에요. 양성자가 4개예요. 베릴륨이죠, 베릴륨. 원자 번호가 4번이에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호에 전자 배치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아우 깜짝이야, 문 여는 소리 듣겠는데 고양이네. 첫 번째 껍질에서는 얘가 이제 원자 핵의 영향을, 원자 핵의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가 끌어당겨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요, 얘가 원자 핵의 힘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의 힘을 그대로 받고 싶은데 이 반대편에 전자가 한 개 더 있잖아요. 한 껍질에 전자가 지금 2개 있잖아. 그럼 얘를 밀어내는,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죠? 얘를 밀어내서 얘 한 개가 있을 때 끌어당기는 힘보단 적은 힘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들끼리,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유효핵 전하가 줄어들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그 반발력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가로막기 효과라 불러줍니다. 가로막는다 이거죠. 얘가 원자 핵으로부터 이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끌어당기는 힘을 받을 건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같은 궤도에 있는 애가. 근데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가로막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다른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가로막기죠. 죄송해요. 가로막기라고 그랬네요. 가려막기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전자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 배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부터 또 끌어당기는 인력을 받을 건데 얘가 이거를 가로막아 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궤도에 있는 애 하고요, 다른 궤도에 있는 애, 같은 껍질에 가로막기 효과하고 다른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게 받는 가로막기 효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누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까요? 가로막기 효과를 받을 때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더 크냐, 다른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더 크냐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다른 껍질이에요. 다른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 밀어내는 그 반발력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유효핵 전하란 전자가 핵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전하를 얘기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이런 거 가로막기 효과를 다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핵 전하를 받고 있냐, 원자 핵으로부터 전하를 받고 있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뒤로 넘겨서요.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쌤 고양이들 자는 준비예요. 자는 준비. 야들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혓바닥으로 몸을 핥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는 준비하고 있어요. 귀여워 뒤지겠네. 페이지 110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110페이지. 야, 우리 쌤 사무실 근처에 불 났는갑다. 타자로 표현하기 힘들어도 대충 표현해봐라. 쌤 대충 알아들어갖고 얘기를 해줄게. 소리 들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그 싸움의 원리를 네가 제일 처음에 못 들어서 그래. 원래는 낮은 거부터 채워줘야 돼. 낮은 애들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을 다 채워주고 두 번째 껍질 채우고 세 번째 껍질 채우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거든. 이거는 보호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오비탈을 들어가 버리면은 1S 채우고 2S 채우고 2P 채우고 3S 채우고 3P 채우고 3D 채우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들부터 차례대로 채운다. 이게 이제 싸움의 원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네모로 표현을 했을 때 1S는 한 칸이니까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의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의 원리거든요. 얘가 두 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ES에서도 두 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EP는 EP X 방향, Y 방향, Z 방향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세 칸에 이제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래 위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들 순서대로 쌓아줘야 돼. 근데 만약에 EP 오비탈까지 있는데 들어갈 전자는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얘는 똑같이 표현을 해주고 얘랑 똑같이 표현을 해주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한 개씩의 전자를 집어넣어줘야 돼. 한 개씩의 전자를. 그 만약에 여기에 이제 뒤에 이거를 비우고 한 칸을 비우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3S에 들어갔잖아. 여기 두 개 들어가고 여기 또 두 개 들어가고 여기 한 개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의 개수가 여기 두 개 들어갈 수 있지만 한 개밖에 없었고 한 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3S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런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 불러준다고. 들뜬 상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채울 때는 세 가지 원리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그 다음에 훈트 규칙 이 세 가지 다시 읽어보고 그거 순서대로 싸우면 되고 이 다른 경우로 채워지는 건 들뜬 상태밖에 없어요. 들뜬 상태. 그래서 그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를 쌤이 아까 세 개를 이렇게 저 예시를 들어줬거든요. 그거 이제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올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주기율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율표. 자, 요거는 좀 역사적인 부분이라 그냥 책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주기율의 발견. 제일 처음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세쌍 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얘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뭐에 따라서 원자량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3개 지나서 성질이 똑같고 3개 지나서 성질이 똑같고 원자량,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의 순서대로 배치를 했을 때 3개 터울씩 지나가게 되면은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뉴렌즈의 옥타브설. 원소의 원자량이 순서로 배열을 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또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8번째. 이것도 원자량이 기준이죠. 데베라이너도 원자량이 기준이고 세쌍 원소설도, 그리고 뉴렌즈의 옥타브설도 원자량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나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주기율표에 아직 이때는 완전 옛날이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추측을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이 칸에 들어갈 애는 성질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 칸에다가 또 원소를 집어넣는 짓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요,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냐면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자, 4번에 모줄리의 주기율표. X선 연구로 원소들의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 원자 번호죠.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원자 번호는 뭐예요? 양성자의 개수죠. 즉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율과 주기율표인데요, 우리가 그 표를 주기율표라고 얘기하잖아. 그 앞에 들어가는 그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그 성질을 주기율이라 불러줍니다.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일정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주기율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표로 쭉 정리했는 게 우리가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그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일단 20번까지만 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 책으로 좀 볼게요. 일단 책을 보고 얘기해 봅시다. 이 금속은 뭐예요?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금속인데 주로 왼쪽 하단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파란색. 파란색은 오른쪽 상단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건 비금속이에요. 금속이 아닌 새끼들. 그러면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중간적인 금속, 얘를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준금속. 이 준금속들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기율표 그려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쌤한테 과학을 배워가지고 주기율표를 전부 다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예요. 희, 이희, 리, 배,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카 이렇게. 그죠? 바로 그거죠. 이일입에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카.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중요한 족들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페이지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111페이지 3번에 주기율표 원소의 분류인데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준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금속 원소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작은 글씨 그거 줄쳐주세요. 전자를 잃는 반응인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금속이. 그 다음에 비금속.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한다. 두 번째 줄 밑에 18족 원소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으로 분류는 하지만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없다. 라는 거 줄쳐주시고, 두 번째 밑에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적인 성질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오른쪽 위로 가게 될수록.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로를 갖다가 뭐라 불러줘요? 세로줄을 족이라 불러주잖아요. 족. 족이라 불러주고, 그 다음에 가로줄은 뭐라 불러줘요? 가로줄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죽이라고 불러주죠. 죽이. 그죠? 세로를 족, 가로를 죽이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러면 쌤은 이제 책 안 보고 그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줄 터이니까, 자 이제는 그 책 보지 말고 야 방송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 족이랑 주기를 지 멋대로 매겼는 게 아니라, 족이랑 주기를 지 멋대로 매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트륨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럼 양성자가 11개가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1개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껍질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껍질의 개수가 3개 있잖아요. 3개. 그럼 껍질의 수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껍질의 수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 껍질 3개는 껍질 수는 가로줄인 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보시면은요,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세 번째 가로줄 여기에 있죠. 가로줄은 껍질의 개수예요. 즉 껍질의 수는 주기, 가로줄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얼마예요? 원자과 전자 1이죠.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가 1이에요.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은 뭐를 의미해 주냐면은 족, 세로줄을 의미한다고요.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1족이 되는 거예요. 1족. 세로 1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줄은 주기는 껍질 수, 그리고 세로줄, 족은 원자과 전자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로줄이 똑같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까? 세로줄이 똑같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까? 그렇죠. 같은 족에 들어가 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부분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 줄게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미리 당겨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세 가지의 족의 성질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가지 족의 성질을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 1족. 1족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 불러줍니다. 알칼리 금속. 얘들의 성질이 어떠냐면요, 칼로 잘릴 정도로
물은 금속이다. 간단하다, 무르다 할 때 그 물은이에요. 칼로 잘릴 정도로 물은 금속에 해당합니다. 알칼리 금속은요. 그리고 얘는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이랑도 반응을 하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보관을 할 때는 석유 안에 집어넣어서 보관을 좀 해줘야 되고요. 물이랑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알칼리성 금속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 금속을 다시 꺼내잖아요. 그 물이 성질이 뭐가 되냐면은 알칼리성이 돼요. 알칼리성.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뭐예요? 염기성이 된다고요. 물이 염기성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속을 집었다 꺼내면 물이랑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1족 애들은 몇 족 애들이랑 또 반응을 잘 하냐면은 17족 애들이랑 반응을 잘 하는 편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성을 비교했을 때요, 누가 반응이 제일 크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을 잘 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도 어떻다? 커진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같은 쪽에 있다라는 건 일단 이 원자과 전자가 똑같은 의미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똑같지만 껍질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껍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쉽게 뗄 수 있죠. 쉽게 떼갈 수 있잖아요. 전자가 쉽게 떼갈 수 있다라는 건 반응을 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 알칼리성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7족 원소 한번 얘기해 봅시다. 17족 원소. 자, 17족 원소는 우리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17족) 원소는 할로젠 원소라 불러줍니다. 할로젠 원소. 아, 그래, 그래, 말 잘했다. 17족 1족 원소에서는 수소 빼고예요. 수소는 제외예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는 제외됩니다. 고3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할로젠 원소는 17족에 속하는 이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 어떤 개냐면 플루린, 그 다음에 염소 두 가지 더 추가할게요.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했어요. 플루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들은 전부 다 어떠냐면요, 전자를 한 개 얻으면은 안정화되는 형태래요. 전자를 한 개 얻으면. 그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들이 전부 다 몇 개냐면요, 체외각 전자가, 즉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들입니다. 얘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가 제일 커서,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그 친화도가 가장 커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7개다. 원자과 전자가 7개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한 개만 얻으면 안정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가 쉽다. 전자 친화도가 높다. 같은 맥락이죠. 음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 친화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화합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는데
누구랑 반응을 잘해서 화합물로 되어 있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족 애들이랑 잘 반응을 해서 화합물 상태로 잘 존재하는 편입니다. 1족 애들이랑. 그렇죠. 그리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염소 분자, 블루오린 분자, 아이오딘 분자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묶여져 가지고 세트로 존재하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존재를 합니다. 오케이. 알칼리랑 잘 반응한다 그랬죠. 1족 애들이 알칼리죠. 알칼리성 금속이랑 잘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성을 비교했을 땐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크냐면 얘는 거꾸로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전자 껍질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얘는 전자를 얻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애들이고 얘는 전자를 버려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많으면은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져서 유효핵 전하, 우리 배웠죠? 유효핵 전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반응을 하기가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17족에 있는 애들은요, 17족에 있는 애들은 이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애들이죠. 전자를 한 개 얻기 위한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에요. 그 음이온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자핵이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전자를 끌어당겨야 된다고.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전자 껍질이 많으면 가로막기 효과가 커서 유효핵 전하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유효핵 전하가 크면 클수록, 즉 전자 껍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로막기 효과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전자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전자 껍질이 작은 플로린이 반응성이 여기서 제일 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주면 되고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얘들은 전부 다 네 번째 특징을 적을 데가 없어서 위에 적을게요. 독성을 가집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 아요딘은 보라색, 브로민은 젓갈색, 염소는 황록색, 플로린은 까먹었어요. 플로린은 까먹었는데 각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플로린이 무슨 색이었지? 기억하시는 분 타자로 한번 쳐보세요. 플로린. 에이, 쌤이 그거 찾아갖고 주말에 가르쳐 줄게요.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고 얘들은 독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상호에선 대부분이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왜? 우기 왜? 기억이 왜? 색 가지고 있어요. 플로린도 색 가지고 있어요. 자, 기다려볼래? 쌤 한번 찾아볼게.
연한 노란색. 아닌데요. 플로린 기체는 연한 노란색인데요. 뭘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는 연노란색을 띠는 기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그 네이버에 찾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을 가지는 게 17족의 특징인데. 연한 노란색, 연한 황록색이나 연한 노란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연한 노란색이나 연한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아요딘은 보라색, 브로민은 젓갈색, 그 다음에 염소는 황록색, 그 다음에 얘는 연한 노란색. 이 새끼가 지멋대로 쳐 끝내고 쳐. 연한 노란색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 기욱이 말처럼 추천 누르세요. 추천. 그 방장이 잘해. 회장이 잘해. 자, 그럼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친화도하고 이 전기음성도, 그 다음에 이 이온화 에너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유님 스티커 고마워요. 야들아, 쌤 페이지 가면은 휴대폰 싸게 사는 법하고 컴퓨터 속도 빨라지게 하는 법이 있거든. 그 휴대폰 싸게 사는 법은 그냥 알아놓으면 좋은 거고, 컴퓨터 속도 빨라지게 하는 법을 보고 그대로 컴퓨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방송을 최대한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라.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난 모르지. 수고했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수업 듣는다고 수고했고, 다 같이 이제 씻고 이 침대나 이불에 들어가갖고 잘 자요. 그래.